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 서남아시아 이슬람 쪽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됐었냐면 우마이야 왕조. 그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 이제 이슬람이 분열이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로 분열됐었는데 그 중에 수니파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아파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에 큰 목차를 또 말씀드리면 이슬람이 창시가 됩니다. 자, 이슬람이 창시가 됐다. 자, 언제냐면 61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계적 종교, 이 세계적 종교로 발전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만인평등을 다 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크리스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슬람교 이런 세계적 종교가 크게 발전되는데 이슬람교가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는 세계적 그 종교 중에는 이슬람교가 가장 마지막에 창시된 그런 종교입니다. 7세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슬람교 누굽니까? 자, 무함마드 시대. 이 무함마드 시대에는 영토를 어디로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를 완전하게 차지하게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정통 칼리프 시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영토를 어디로 넓혔냐면 사사왕조 페르시아 땅을 먹었고요. 그리고 북부아프리카의 일부, 즉 이집트 지역을 장악을 했었던 게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는데 정통 칼리프 시대를 우리가 정칼이라고 한다면 이 정칼에서는 칼리프의 지위를 뭐 했었던 거고요? 선출했었던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 우마이야 왕조세부터는 이제 칼리프의 지위를 계속 뭐하는 세습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아무튼요, 이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자, 이슬람의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사실은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시작되면서 분열이 시작되긴 해요. 그래서 누가 칼리프의 지위를 차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함마드와 혈통을 닿은 자가 반드시 칼리프 지위를 해야 된다. 아니다. 알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누구나 여기 있는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됐던 건데 시아파, 이 시아파들이 바로 뭘 강조했었던 겁니까? 혈통을 강조했었던 거고 수니파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라의 가르침만 따른다라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였었죠. 이 수니파들이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가죠. 오늘날에 이제 에스파냐와 스페인이 있어, 포르투갈이 있은 이쪽 이베리아 반도에 가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열게 되죠. 그랬을 때 얘를 뭐라 부르냐면 서칼리프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시아파들 이들이 주도해서 어떤 왕조가 들어설 거냐면 이렇게 연결해 드렸나요? 자, 여기에 아바스 왕조라는 게 들어설 겁니다. 아바스 왕조. 이 아바스 왕조는 8세기에 이제 성립이 되는데 수도가 어디였었냐면 바그다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를 하나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는 수도가 어디였었죠? 다마스쿠스.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서칼리프라 불려지는 후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는 수도가 코르도바였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바그다드입니다. 이렇게 수도 이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아바스 왕조가 언제 몇 세기에 발전되는 거냐면 8세기에서부터요. 언제까지 발전되냐면 13세기까지 발전이 된답니다. 8세기에서부터 13세기 때까지. 자, 해볼게. 자, 이때 시아파가 주도했다. 자, 시아파들이 주도하여 아바스 왕조를 성립을 시켰고 이 아바스 왕조는 뭐라고 의미를 다냐면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왕조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칭해주게 되는데 이런 표현을 왜 쓰게 되냐면 앞에 있었던 우마이야 왕조. 그 우마이야 왕조에서 여러분들 어땠었죠? 아랍인 우월주의 이런 걸 표방했었죠. 그러니까 아랍인이 아닌 비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만인평등을 깔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인이 아니라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의 어떤 정신, 만인평등 이런 어떤 정신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왕조다. 그래 비아랍인을 관료나 공무원이죠. 관료나 군인으로 관료로 등용했다. 이렇게 씁시다. 관료나 군인으로 뭐했다? 등용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평등의 어떤 그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바스 왕조가요. 네 번째 탈라스 전투라는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탈라스 전투는 아바스 왕조가 성립되자마자 이 아바스 왕조는요. 750년에 딱 성립이 됐거든요. 자, 성립되자마자 751년도에 탈라스 전투라는 게 벌어지는데 누구랑 싸운 거냐면 당나라와 싸운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싸웠는데 이 당나라의 싸움, 탈라스 전투에서 결국은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하죠. 제가 중국사에서 이건 필기를 따로 해드렸기 때문에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이 탈라스 전투의
의가 뭐냐면 중앙아시아의 어떤 패권 다툼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당나라가 패배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비단길의 패권을 뺏긴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아바스 왕조 입장에서는 자,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진 의미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가 촉진이 됩니다. 하나, 두 번째는 당나라의 당시에 많은 포로들이 잡혀왔는데 그 포로들 중에 종이 만드는 제지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지술이 전파되었다는 의가 있습니다. 당나라 입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비단길에 대한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당나라는 상대적으로 바닷길에 대한 이용을 더 늘리게 되죠. 그래서 바닷길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면서 시박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친다면 해양수산부와 같은 그런 관청들이 당나라 현종 때 바로 설치가 됐었던 겁니다. 아무튼요, 탈라스 전투, 요건 하나의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섯 번째 간다라면 이 아바스 왕조가 쭉 번영을 누리다가 10세기, 이 10세기에 칼리프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다시 갈까요? 자, 칼리프의 지위가 약화가 되면서 몇 세기 무렵에? 10세기에 아바스 왕조가 다시금 자, 쪼개지게 됩니다. 자, 분열이 되는데 아바스 왕조의 분열이 어떻게 분열됐냐면 일단은 자, 아바스, 자, 그다음에 파티마, 자, 그리고 부하이 왕조, 자, 그리고 자, 파티마 왕조, 자,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는데 이 파티마 왕조, 얘가 어느 쪽이냐면 오늘날의 이집트 쪽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쪽에 파티마 왕조라는 왕조가 자, 쪼개졌다. 당시에 이제 이 아바스 왕조 칼리프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면서 자, 대립하면서 쪼개진 거죠. 그래서 10세기경에 자, 세 개로 이렇게 쪼개졌고요. 이 자리에 여섯 번째, 자, 이제 누가 침략해 들어오냐면 셀주크 투르크가 침략해 와요. 그럼 셀주크 투르크의 자, 침략이 몇 세기에 나타났냐면 11세기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 셀주크 투르크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었던 유목 세력인데 얘네들 자, 아까 탈라스 전투에서 중앙아시아가 이슬람이 촉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이미 이슬람으로 다 개종을 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자, 세력을 넓혀서 여기에 있는 아바스 왕조가 있는 이 자리로 이제 침략을 해온 거죠. 그러면 셀주크 투르크 침략, 얘가 침략해 왔었을 때 여기에 있는 부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하이 왕조가 무너져요. 그럼 부하이 왕조는 10세기에서 11세기까지 발전되다가 셀주크 투르크한테 망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아바스는요. 이 아바스 같은 경우는 자, 군사적인 정치적인 힘은 자, 지금 쇠퇴가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셀주크 투르크에게 자, 어떻게 돼요? 대항을 하면 자기도 무너집니다. 결국 이들이 침략이 나타났을 때 이 아바스 왕조는 어머나 너도 이슬람이니? 나도 이슬람이야. 그렇다면 자, 네가 짱 먹어. 나하고 함께 지내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이 아바스 왕조가 이 셀주크 투르크 얘들에게 뭘 주냐면 술탄이라는 칭호를 자, 부여해 줍니다. 그럼 술탄이라는 칭호를 부여해 준 거는 누가 부여해 준 거다? 아바스 왕조가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술탄의 칭호를 부여했다. 그러면은 아바스 왕조가 부여해 준 거고 술탄의 칭호를 획득했다. 그러면 셀주크 투르크가 획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달라집니다. 자, 술탄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느냐, 술탄의 칭호를 획득했느냐. 요거 여러분들 용어를 구분하시는데 술탄은 또 뭔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칼리프가 있어요. 자, 칼리프가 있는데 이 칼리프는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정교 일치의 지도자입니다. 그럼 정치와 종교를 함께하는 즉 재정 일치, 정교 일치의 지도자, 이게 바로 칼리프인데 11세기예요. 자, 11세기에 셀주크 투르크가 지금 침략해 들어왔죠. 어디에? 아바스 왕조 자리에. 그럼 아바스 왕조 자리에 침략해 들어왔는데 그 아바스 왕조는 이미 몇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까? 세 개로 쪼개져 있었죠. 아바스, 부하이, 파티마. 그럼 파티마는 놔두고요. 여기 이집트니까. 파티마는 아프리카 쪽이니까 놔두고 여기에 있는 부하이 왕조는 무너집니다. 누구한테? 셀투한테. 그리고 나서 이 아바스 왕조가 셀투에게 야, 네가 짱 먹어 라고 술탄의 칭호를 넘기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칼리프가 다시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어떻게 쪼개진 거냐면 술탄과 칼리프로 자,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럼 술탄은 자, 어떤 걸 담당하고요? 정치를 담당하고 칼리프는 종교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원래 칼리프란 용어 자체는 정교 일치의 지도자인데 이제 칼리프란 용어가 11세기 이후부터는 종교만 담당하는 자, 그런 지도자의 역할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정치는 누가 담당하고요? 술탄이 담당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분리가 된 겁니까? 재정 분리가 된 거죠. 요 시점이 누가 들어와 있을 때의 모습이냐면 바로 셀주크 투르크가 들어와 있을 때의 모습이죠. 그럼 술탄이라는 칭호는 자,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셀주크 투르크. 자, 그 다음에 칼리프의 지위는 자, 누가 여전히 가지고 있냐면 아바스 왕조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셀주크 투르크와 아바스 왕조는 함께 뭐하고 있다? 예,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투가 쳐들어왔을 때 아바스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바스가 망한 게 아니라 함께 공존을 합니다. 함께 공존했다가 얘네들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13세기 자 몽고의 침략으로 망합니다. 그럼 몽고의 침략으로 망하게 되는데 이때 아바스도 몽고의 침략, 셀투도 몽고의 침략으로 13세기에 망하는 겁니다. 구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요. 이번에는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가 아닌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의 새로운 자 지배자로 자 떠오르게 되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셀림 1세라는 자 왕 때 이 셀림 1세 때 술탄이란 지위를 가지고요. 다시 얘가 술탄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흡수해버리냐면 칼리프의 역할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제도라 부르냐면 술탄점 칼리프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술탄점 칼리프 제도라고 표현했었을 때 이게 누구 때 모습이라고요? 오스만 투르크, 셀림 1세 때인데 다시금 무슨 일치가 돼버린 겁니까? 정교 일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시험 문제에서 셀주크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를 비교해야 되는데 셀투, 오투라고 얘기할게요. 오스만 투르크 시기에는 다시금 무슨 일치가 됐고 정교 일치가 됐고 셀주크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아바스 왕조와 함께 이렇게 공존하면서 무슨 분리였었다? 정교 분리였었다. 그럼 이렇게 가십시오. 셀투가 자 침략해오기 이전은 칼리프란 이름을 가지고 정교 일치. 근데 셀투가 쳐들어온 이후부터는 자 어떻게 됩니까? 정교 분리가 됐죠. 술탄과 칼리프. 그랬다가 다시금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면서 술탄점 칼리프 제도라는 이름으로 정교 일치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정도 흐름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술탄이란 칭호가 자 이제 11세기에 정치적 지배자의 역할로 떠올랐는데 우리가 앞에 강의에 인도를 이야기할 때 인도예요. 굽타 왕조가 망하고 무굴 제국이 들어서는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인도 전역을 장악한 통일 왕조가 없었다. 자, 그러면서 8세기에 작은 이슬람 왕국들이 있었다. 가즈니 왕조, 고르 왕조, 촐라 왕조 이런 애들이 있었고 답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럼 답으로 그나마 하나 나오는 게 13세기. 델리 술탄 왕조 기억나시나요? 아이바크가 만든 노예 왕조였었죠. 그게 바로 술탄들이 지배하는 자 왕조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술탄이란 칭호가 여기 있는 서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이제 왕조가 성립되면 어느 곳이나 다 술탄의 칭호가 쓰고 있다는 거. 아무튼 술탄의 칭호를 부여했느냐 획득했느냐 정답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술탄의 칭호를 부여한 건 아바스고 획득을 한 건 셀투인 겁니다. 그랬다가 얘네들이 자 결국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한다? 몽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 시점이 13세기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자 세기를요. 제가 아바스 왕조를 8에서 13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더 정리해봅시다. 8에서 11세기 때까지 발전되다가 13세기에 망했다. 그러면 이 시점은 아바스 왕조가 나름대로 정치와 종교를 함께 장악하고 있는 시점이고 11 요때 셀투가 돌아서 요때까지는 셀투는 술탄의 이름으로 정치를 담당하고 여기에 있는 아바스 왕조는 칼리프라는 이름으로 종교만 담당하다.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다가 결국은 몽고한테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요 여기에 시아파들 이거네요. 시아파 아바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시아파 아바스 그 다음에 수니파들 얘들이 후우마이야 왕조였었는데 이 아바스 왕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칼리프라고 표현합니다. 동칼리프 됐나요? 동칼리프. 자 얘들은 서칼리프. 그런데 아바스 왕조가 세 개로 쪼개졌었죠. 아바스, 부하이, 자 파티마. 근데 부하이 같은 경우는 자 결국은 셀투한테 망한단 말입니다. 요 파티마를 자 뭐라고 부르냐면 중칼리프라고 부르게 돼요. 중칼리프. 자 보세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보십시오. 이슬람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슬람이 만들어지는데 메카죠. 자 그래 메디나. 자 그리고 여기를 무함마드 시대에 장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자 여기 사사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 지역을 차지했었죠. 이게 정통 칼리프 시대. 자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 여기 아프리카의 북부 전체와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여기를 이렇게 차지를 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마이야 왕조 때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우마이야 왕조가 아랍인 우월주의를 표방했고 자 여기 있는 이슬람이 분열되어 있었고 시아파들이 주도해서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바스 왕조를 만들었죠. 그럼 아바스 왕조는 이쪽입니다. 여기가 아바스 왕조입니다. 여기 아바스 왕조. 자 그랬을 때
수니파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후우마이야 왕조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서쪽에 있다 서칼리프고요. 자, 얘가 동칼리프인 겁니다. 동칼리프. 그런데 이 아바스 왕조가 10세기경에 다시 쪼개졌죠. 어떻게 쪼개졌습니까? 아바스, 부하이, 파티마. 그때 파티마. 이 파티마가 여기죠. 자, 어디요? 이집트. 여기입니다. 파티마. 그래서 여기 있는 아바스 왕조는 계속 동칼리프고 얘는 서칼리프였었고 얘가 가운데 낑겨져 있으니까 중칼리프죠. 그래서 동칼리프, 중칼리프, 자, 그다음에 서칼리프. 이렇게 지역으로 자, 쪼개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참고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우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살펴봐야 되냐면 셀주크 투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셀주크 투르크. 이 셀주크 투르크가요. 중앙아시아 쪽에 살고 있었던 유목 세력이라고 있는데 얘들이 자, 무슨교로 바꿨고요. 자, 이슬람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어디를 침략했냐면 서남아시아 쪽을 침략합니다. 서남아시아 쪽을 침략을 해서 누구를 무너뜨렸습니까? 부하이 왕조를 자, 멸망시켰죠. 자, 부하이 왕조를 멸망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침략하냐면 자, 바그다드. 바그다드를 자,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그다드가 누구의 수도입니까? 아바스 왕조의 수도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자, 침략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래, 여기에 있는 셀주크 투르크는 어떤 칭호를 획득하게 된다? 자, 술탄이라는 자, 칭호를 획득하게 됩니다. 술탄의 칭호를 획득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 셀주크 투르크가요. 아나톨리아 지방. 자, 아나톨리아 지방. 이 아나톨리아 지방이 오늘날에 이제 그 앙카라가 있는 도시 앙카라가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자, 지방으로 자,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세력을 확장하는데 이때 이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자, 세력을 확대하면서 누구를 위협한 거냐면 비잔틴 제국을 공격한 겁니다. 비잔틴 제국을 자, 뭐였다? 위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을 위협하고 또 하나 간다라면 얘가 예루살렘을 장악을 해서 자, 예루살렘을 장악을 해서 그리스도교회 성지 순례를 방해했었던 겁니다. 자, 성지 순례를 방해하게 되었다더라. 그러면 두 가지죠. 자, 비잔틴 제국 위협했다. 또 하나는 성지 순례를 방해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당시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 교황은 당시에 우르바노스 2세. 그래서 뭡니까? 끌레르몬 공의회라는 걸 통해서 십자군을 결성했고 십자군 전쟁이 유발이 됐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자, 일곱 번째. 십자군 전쟁을 유발시켰었던 그 주체가 바로 셀주크 투르크였었던 겁니다. 아바스 왕조는 여기서 정치를 담당하고 있자. 아바스 왕조가 망한 건 아니지만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유발시킨 거는 셀주크 투르크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십자군 전쟁이 자, 유발이 됐고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승자라 할 수 없는 자, 양쪽 모두에게 많은 고통만 안겨준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십자군 전쟁으로 얘가 쇠퇴가 되다가 결국은 누구의 침략으로? 몽고 침략으로 몽고에게 자, 멸망을 이렇게 당했었던 거죠. 자, 이 시점이 13세기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자리는 이제 서남아시아 이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몽고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몽골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몽골 제국이 들어서는데 이 몽골 대제국은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자, 대제국이 건설이 됐었을 때 중국의 자, 여기 있는 원나라와 그다음에 네 개의 칸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이 칸이라는 게 자, 최고의 지배자, 통수권자를 말하는데 칸이라고도 하고요. 한이라고도 하고요. 가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오코타이 칸국, 차카타이 칸국, 킵차크 칸국, 그 다음에 여기에 일칸국이 있었던 겁니다. 일칸국.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인데 우리가 몽고 대제국, 중국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네 개의 칸국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두 개의 칸국만 기억해라. 킵차크 칸국. 이 킵차크 칸국을 건설할 때 누가 원정을 갔었죠? 바투 장군. 그 바투 장군이 초원길을 이용해서 원정을 갔었다는 거. 그거 명칭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요. 또 일칸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갔냐면 여기 있는 훌라프.
훌라구란 장군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훌라구란 장군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서남아시아에 자 누구를요? 셀주크 투르크 그리고 아바스 이런 애들을 무너뜨리고 요 자리에 무슨 칸국을 건설한 겁니까? 1칸국을 건설한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는 요 지역 서남아시아를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요 자리에 몽골 제국이 있었다. 정확하게 가면 몽골 제국에 무슨 칸국이 있었던 겁니까? 자, 1칸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몽골 제국이요. 13에서 14세기 자 빠르게 자 무너지게 됩니다. 자 빠르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몽고인 제일주의, 몽고인이 제일 잘났어 이러면서 이제 다른 민족들을 좀 차별하는 그런 정책들을 썼기 때문에 자 빠르게 무너지는 하나의 이유이 됩니다. 특히 중국 한족들. 아무튼요 몽골 대제국이 무너졌다. 얘가 무너지고 몽고 대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티무르 장군이 티무르 제국을 만들게 돼요. 그럼 이 티무르 제국은 14세기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14세기 만들어져서 자, 16세기에 이렇게 자, 무너질 건데 요 티무르 제국이요. 자, 누가 건국했냐면 티무르가 건국합니다. 티무르가 건국했고 수도가 어디냐면 자, 사마르칸트입니다. 자, 사마르칸트. 자, 이게 중앙아시아 쪽이네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사마르칸트에 도읍지를 두고 티무르 제국이 만들어졌는데 이 티무르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몽고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됐죠? 몽고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여기서 셀주크 투르크가 자, 발전될 때 요 셀주크 투르크가 발전되고 있었을 때 자, 얘가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영역을 넓혀놨었잖아요. 자, 요 아나톨리아 지방이 오늘날에 이제 앙카라가 있는 그 도시, 그 지역이라 하겠는데 이 자리에 셀주크 투르크로부터 나 너하고 같이 안 갈란다. 나 독립할란다. 그래서 아나톨리아 지방에 독립을 해서 빠져나와 있었던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바로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자, 이 오스만 투르크는 누구로부터 자, 독립해 있었냐면 셀주크 투르크로부터 자, 독립을 했었어요. 자, 얘한테 자, 독립을 해서 13세기에 자, 빠져나와 있었어요. 13세기 빠져나와 있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힘이 없어요. 그냥 독립해서 하나의 부족 단위로 있는 겁니다. 부족 단위로 자 얘가 이렇게 있다가 셀주크 투르크가 누구한테 망했죠? 몽고한테 망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무슨 칸국이 있었죠? 1칸국이 있었죠. 그럼 1칸국이 있었을 때 얘는 그냥 조용히 찌그리고 있는 겁니다. 1칸국이 여기를 점령해서 지배하고 있었을 때 하나의 부족 세력으로 그냥 찌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망했죠? 몽고 제국이 망했죠. 그 몽고 제국이 망했을 때 이들이 점차 이제 뭐예요? 세력이 다시 뭐 되기 시작해요? 세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세력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오스만 투르크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 티무르가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이 오스만 투르크를 때리게 돼요. 이게 무슨 전투냐면 앙카라 전투입니다. 그럼 이 앙카라 전투는 자 누가 싸운 거냐면 1402년도 자 15세기 초반이네요. 자 1402년도에 이 티무르 제국과 바로 오스만 투르크가 싸웠던 겁니다. 그럼 누가 이겼느냐? 여기 있는 티무르 제국이 이깁니다. 그럼 얘들은요.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세력이 위축됐어요. 위축됐습니다. 위축됐는데 여기에 있는 이 티무르가 어디 원정을 가냐면 명나라 원정을 가요. 명나라 원정을 떠났는데 이 원정을 떠났을 때 결국은 얘가 자 뭐 하게 되냐면 실패하고 원정 중에 죽게 됩니다. 자, 이 시점이 언제냐면 1405년입니다. 그러면 앙카라 전투 바로 직후에 티무르가 죽었네요. 그럼 자, 여기는 이 명나라 원정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몽고 제국의 부활을 꿈꿨지 않습니까? 우리는 몽고의 후손이다. 근데 몽고가 자, 지금 어떻게 돼요? 북방로로 쫓겨나게 된 건 명나라한테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나라를 무너뜨리자라고 얘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원정을 갔는데 원정 중에 얘가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거죠. 그럼 정치적 지배자가 죽었기 때문에 티무르 제국은 정치적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화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얘가 힘이 약해졌을 때 상대적으로 여기 옆에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 자, 어때요? 앙카라 전투에서 분명히 패배했죠. 패배했기 때문에 얘는 쇠퇴되다가 망해야 되는데 절호의 기회를 가진 겁니다. 뭡니까? 옆에 이 강력한 세력이었었던 티무르 제국이 정치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때 그 틈을 노려서 내정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라든지 자 이런 각종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을 개혁에 성공을 하면서 세력이 다시 커졌고 얘가 이슬람의 새로운 지배자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자, 오스만 투르크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명나라 원정 실패 이후에 얘들은 정치적으로 쇠퇴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쇠퇴가 됐는데
중앙아시아. 이 사마르칸트가요. 중앙아시아의 딱 중앙. 정말 길목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발달될 수밖에 없냐면 중개무역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개무역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립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는데 나중에요. 우즈벡 쪽. 우즈벡 쪽. 이 우즈벡 쪽의 침략으로 결국은 얘들이 뭐 하게 되냐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16세기에 우즈벡 쪽의 침략으로 멸망했고 이 자리는 오늘날의 그렇죠. 우즈베키스탄이 자리를 잡을 거고 이 우즈벡 쪽의 침략으로 무너지는 시점에서 아이쿠야 안 되겠다 도망가자 라고 하면서 티무르 제국의 마지막 후손임을 자처했었던 바브르. 그 바브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도로 가는 거죠. 인도에 가서 델리 술탄 왕조의 5번째 왕조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있는 무슨 제국을? 무굴 제국을 16세기에 만들었었던 겁니다. 여기에 그게 바로 티무르 제국입니다. 우리 앞에 인도사에서 이야기했었던 무굴 제국. 됐죠? 그 무굴 제국을 만들었던 게 티무르 제국의 마지막 후손이었었던 거죠. 아무튼요. 티무르 제국. 계속 가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에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오투라 갑시다. 오투. 됐죠? 오스만 투르크 오투. 셀주크 투르크는 셀투라 갑시다. 셀투 오투. 이때 요거를 조금 지워서 앞으로 가볼게요.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얘네들이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오투 누구로부터 독립돼 있었죠? 셀투로부터. 셀투로부터 뭐 있었다? 독립해 있었다. 몇 세기에? 13세기에. 그런데 셀투로부터 독립돼 있던 얘들이 그냥 부족 단위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몽고가 들어오나요? 그래서 몽고가 들어왔을 때도 이들은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세력을 점차 키워서 이 오스만 투르크가 주변으로 영토를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구한테 얻어터지는 겁니까? 티무르한테 얻어터지는 거나요? 그래서 무슨 전투에서?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렇게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가 명나라 원정을 갔다가 결국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힘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이들이 세력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무슨 개혁에 성공합니까? 내정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그럼 내정 개혁에 성공을 해서 세력을 다시금 뭐 하기 시작했다?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요. 이 오스만 투르크에 누가 있었냐면 메흐메트 2세가 있었는데 이 메흐메트 2세가 어디를 무너뜨리냐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고 이 시점이 1453년. 메흐메트 2세. 됐나요? 5번째 간다라면 셀림 1세. 셀림 1세가 있는데 이 셀림 1세 때 누구를 무너뜨렸냐면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어요. 이집트의 무슨 왕조를 무너뜨렸다?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다. 이 맘루크 왕조는 13에서 16세기에 발전됐었던 애들인데 맘루크 왕조 다시 설명할게요. 이 맘루크가 노예란 뜻이에요. 아무튼요.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얘가 술탄이란 이름을 가지고 칼리프의 지위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도를 확립시킨다고요? 술탄 칼리프 제도를 확립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무슨 일치가 돼버린 겁니까? 정교 일치가 된 거죠. 정교 일치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요. 이거를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수능특 강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셀림 1세 때 메카와 메디나 그 메카와 메디나에 대한 메카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 메카와 메디나에 대한 어떤 보호과 지킴이의 어떤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슬람의 실질적, 그러니까 이 서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또 다른 왕조들이 있을 텐데 이슬람의 실질적 어떤 그 지도자, 지배자의 어떤 그 상징적 칭호를 부여받게 된 게 바로 셀림 1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술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칼리프의 지위를 흡수했고 실질적 이슬람의 지배자가 되었다. 정교 일치가 되었다더라. 이 정도. 그 다음에 6번째 간다면 슐레이만. 슐레이만 1세가 있는데 이 슐레이만 1세 때 어디를 장악하냐면요. 헝가리를 장악해요. 헝가리를 장악하고요. 헝가리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였었던 빈이 도시 이름입니다. 빈을 포위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빈을 먹지 못했어요. 빈을 먹지 못했지만 어쨌든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을 포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러한 세력으로 떠올랐고 뭘 누리겠다는 겁니까?
전성기를 자 이렇게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집권자 이름에 3명이 나오네요. 그죠? 자 누가 있습니까? 메흐메트 2세.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다. 살렘 1세. 자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켰다. 자 얘를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맘루크 왕조. 자 그다음에 자 전성기는 자 슐레이만 1세 때라는 거. 자 이 정도 확인을 해두시고 자 지금부터 우리는 맘루크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거예요. 맘루크 왕조. 와 이거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러니까 위치별로 좀 쪼개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게 결합이 될 겁니다. 자 맘루크 여기를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프리카예요. 북부 여기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 여기거든요. 그럼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 여기인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한 번만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자 처음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그죠? 이집트 문명이 있었는데 자 이집트를 포함한 서남아시아를 다 장악했었던 즉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아시리아. 그럼 여기에 이집트 문명, 두 번째는 아시리아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랬다가 다시 무너져서 이집트. 근데 거기를 다시 재통일한 게 누굽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럼 여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또 장악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자 무슨 전쟁에서 자 누구한테? 그리스한테 패배하고 결국은 알렉산더한테 먹혔죠. 근데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 장악했답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산더 제국입니까? 알렉산더 제국이죠. 자, 여러분들 알아서 체크하세요. 자, 알렉산더 제국. 근데 그 알렉산더가 분열된 다음에 다시 이집트가 됩니다. 다시 이집트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집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 그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자,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와 싸우게 되죠. 악티움 해전. 그 악티움 해전에서 결국은 이집트가 먹힙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는 다시 로마 땅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가 로마죠. 로마인데 로마가 쭉 발전되다가 동로마와 소로마로 쪼개지죠. 그때 동로마, 유스티니아누스 이 전성기 때 자 동로마의 영역에 여기까지 포함되죠. 심지어 여기 왼쪽에 반달 왕국까지 영토를 넓혔으니까. 아무튼 그럼 이거는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죠. 근데 그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이 만들어진 7세기 이후부터 점차 쇠퇴되었고 나중에 여기를 자 누가 차지합니까? 정통 칼리프 즉 이슬람이 여기를 차지한 겁니다. 그럼 이슬람이 여기를 차지했을 때 정통 칼리프 시대에 차지했고요. 우마이야 왕조 때 당연히 이 영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아바스 왕조가 또 여기를 차지한 거죠. 맞죠? 그러면 이슬람 세력들이 차지했고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가 있었고 그런데 이 아바스 왕조가 10세기경에 어떻게 쪼개집니까? 아바스, 부하이, 파티마. 그러면 이 자리가 파티마 왕조가 된 겁니다. 됐죠? 파티마 왕조. 이 파티마 왕조가 10세기에 자 지금 만들어졌어요. 10세기 만들어져서 12세기까지 발전될 건데 이 파티마 왕조가 왜 무너졌냐면 십자군 전쟁으로. 십자군 전쟁이 11세기 말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파티마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는 누가 들었었냐면 아이유브. 자, 아이유브 왕조라는 이슬람 왕조가 또 들어서요. 그럼 이 아이유브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아이유브 왕조도 결국은 십자군 전쟁, 이 아이유브 왕조가요 3차 십자군 전쟁을 유발시켰던 애들입니다. 그럼 그 3차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들도 쇠퇴가 됩니다. 그럼 얘가 쇠퇴됐고 이 자리에 13세기에 노예들, 그러니까 이슬람의 용병 노예들을 맘루크라고 했는데 그 맘루크들에 의한 그럼 노예 왕조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맘루크라고 했죠? 인도 쪽에 가면 인도의 아이바크가 만든 노예 왕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맘루크 왕조라 하면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니까 자 인도 쪽에서는 노예 왕조 여기서는 원래 이 표현대로 맘루크 왕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자 맘루크 왕조라는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맘루크 왕조 언제? 13세기 들어서서 자 16세기까지 이렇게 발전이 돼요. 16세기에 그랬다가 누구한테 망한 겁니까? 셀림 1세한테 망한 겁니다. 셀림 1세한테 망했다. 그럼 이 자리는 자 무슨 제국의 영역으로 들어갑니까?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만 본 거냐면 이집트 지역, 요 이집트 지역을 누가 차지했었느냐 그 흐름을 우리가 지금 잡아드린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다시 뭐요? 이집트 문명, 자 그다음에 아스리아, 그다음에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여기 있었고 알렉산더 제국이 있었고 자 그다음에 다시 이집트가 됐다가 로마한테 먹혀서 로마 땅이 되죠. 로마 땅이 됐는데 자 로마가 동로마로 쪼개졌었을 때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의 땅이 되죠. 그랬다가 이슬람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이슬람들이 여기를 장악해버립니다. 누가? 정통 칼리프 시대. 그 이후에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바로 요거란 겁니다. 파티마 왕조 요거요. 자 그 다음에 맘루크 왕조 요거요. 자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 자, 아이유브 왕조는 사실은 안 나와요. 시험문에 안 나오는데, 자, 여기 있는 파티마 왕조와 맘루크 왕조와 오스만, 자, 투르크는, 자,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요 순서대로 한 번만, 자, 체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나름대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누구 때? 슐레이만 1세 때. 하나 더 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요, 셀트로부터 독립했었을 때,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얘가 뭐 됐냐면 건국이 됩니다. 이 아나톨리아 지방, 요게 시험 문제에서요, 선택지로 나옵니다. 선택지로 나오는데, 앞에 있는 누구하고 이제 구분하셨냐면, 셀주크 투르크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얘가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진출했다. 이랬잖아요. 그럼 셀2는요, 여러분들 셀2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십자군 전쟁을 유발시켰다. 비잔틴 제국을 공격했다. 그러면 O2는요,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다. 자, 공격했느냐, 멸망시켰느냐, 요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아나톨리아라는 동네, 요거 가지고 쌤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교재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정리가 돼 있냐면, 아나톨리아 지방 페이지 96쪽에 있습니다. 자, 페이지 96쪽에 있는데, 이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 돼 있는, 자, 여기가 지도에서요, 어디를 보냐면 98쪽. 자, 98페이지 지도 가게 되면은 큰 지도 있죠? 큰 지도에 거기에 앙카라가 보일 겁니다. 앙카라. 보이나요? 하얀색 부분에 앙골라, 앙카라라고 돼 있는데 그 앙카라가 있는 지역이 아나톨리아 지방입니다. 그러면 이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자,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진출했다. 그러니까 세력을 넓힌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건국되었다. 이게 다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진출했다. 누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자, 그 다음에 자, 셀주크 투르크.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세력을 넓혀서, 자, 영역을 넓히려고 진출했을 때 결국은, 자, 무슨 전쟁을 유발시키게 되면 이런 전쟁, 그리스점 페르시아 전쟁을, 자, 유발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똘똘똘 뭉쳐서 페르시아를 깨뜨리게 되죠. 자, 뭡니까?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셀주크 투르크도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진출했나요? 네, 진출했답니다. 그 결과 비잔틴 제국을 위협하게 됐고, 결국 무슨 전쟁을 유발시킵니까? 십자군 전쟁을, 자, 이렇게 유발을 시켰었던 거죠. 그래서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진출했느냐, 건국되느냐. 그럼 건국은 누구라고요? 여기에서 건국된 게 바로 오스만 투르크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뭐와 뭐를 비교하냐면 셀2와 O2를 함정으로 섞어요. 그럼 셀2와 O2를 공부할 때 셀2는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진출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을 공격했다. 됐죠? 그 다음에 O2는요. 오스만 투르크는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건국되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 구분을 지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자, 계속 가볼까요? 이 오스만 투르크에서요, 특징을 봐야 되는데 7번인가요? 자, 7번 오스만 투르크의, 자, 특징을 가는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게, 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니체리라는 게 있는데, 예니체리를 설명하기 전에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대부 시르메 제도. 이 대부 시르메 제도가 작년도에는, 자, 수능 특강에서 빠졌다가 올해 수능 특강에 다시 들어갔어요. 대부 시르메 제도. 그럼 대부 시르메 제도는 뭔데요? 이 대부 시르메 제도는 뭐냐면 이슬람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크리스트교 세력들을, 자, 점령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점령한 다음에 어이, 개종해봐.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강제로 개종을 시켜요. 그래서 크리스트교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들을 개종을 시킬 때 개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종이 좀 잘 된 아이들은, 자, A급, 얘는 중요한 관직에 갖다가 관리로 갖다 써요. B급, C급은 좀 개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얘 속마음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으로 갖다 씁니다. 그럼 여기는 대부시림의 제도는 크리스트교를 점령을 하고 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켜서 관리로 갖다 쓰는 제도, 이러시면 됩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개종이 잘 돼 있는 A급, 그 A급 얘네들을요, 얘네들을 예니체리. 이 예니체리가 뭐냐면 술탄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술탄이 직접 운영하는, 자, 술탄을 보디가드하는 술탄의 친위 부대, 바로 예니체리. 그 예니체리가 가장 이제 쉽게 개종이 잘 된 그런 애들인 거죠. 그래서 데브시르무 제도에 의해서 예니체리가 운영되었다. 이러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티마르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티마르 제도는 군사적 봉건 제도입니다.
자, 군사적 봉건제도. 그래서 군사령관들에게, 자, 군사령관들에게 뭘 주냐면 토지를 지급해줘요. 그럼 군사령관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게 됐고 그 토지에서 얘는 뭐 할 수 있냐면 세금 같은 걸 걷어서 자기의 월급으로 쓰는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군사적 봉건제의 시스템, 티마르 제도라는 게 있었다더라. 자, 예니체리가 있었다더라. 그 다음에 또 특징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밀레트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자, 밀레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오스만 투르크는요. 이슬람을 자, 계속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어도 돼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 그럼 당연히 지지야 같은 걸 냅니다. 지지야를 내는데 그거 외에 이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종교들의 어떤 자치, 공동체 조직,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교적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자치를 허용해줘요. 그래서 그런 비이슬람의 종교들의 자치 공동체 조직, 요걸 우리가 밀레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 예니체리, 자, 티마르 제도, 밀레트, 자,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됩니다. 됐죠? 확인하시고요. 자, 8번째 갑시다. 얘가 세력을 계속 이렇게 넓히다가 쇠퇴가 될 건데요. 쇠퇴가 될 건데 지중해 무역을 기본적으로 독점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얘네들이 건국된 지역이 여기 아나톨리아,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건국되어서 세력을 넓혔고 이거 먼저 해줄까요? 여기에요. 얘가 셀주크 투르크에서 이렇게 독립돼 빠져나가 있었는데 티모르 제국이 여기 사마르칸트에 도읍지를 두고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티모르 제국이. 그래서 이 티모르 제국이 14세기에 몽고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만들어졌을 때 얘는 자, 찌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력을 점차 이렇게 키우려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한 거죠? 너 뭐니? 라고 한판 붙었던 게 이게 바로 1402년 앙카라 전투죠. 그래서 앙카라 전투로 인해서 얘는 쇠퇴되고 자, 얘가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그 3년 뒤인가요? 1405년 명나라 원정을 갔다가 얘가 죽죠. 그럼 얘가 죽었고 얘가 정치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서 얘가 다시금 내정개혁에 성공했었던 겁니다. 기억나죠? 그럼 내정개혁에 성공을 했고 자, 주변으로 세력을 다시 넓혀서 결국은 누구를요? 여기에 있는 누구를 먹었습니까? 비잔틴 제국을 먹었던 거죠. 비잔틴 제국을 먹었고요. 이게 15세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셀레 1세 때 여기에 이집트 쪽, 이집트에 있었던 맘루크 왕조를 16세기에 먹죠. 그러면서 지중해 자, 동쪽을 완전하게 장악을 한 겁니다. 지중해 동쪽을 완전하게 장악을 해서 경제적인 부를 계속 누리게 된 거죠. 얘는 16세기에 누구한테 망했고요? 우즈벡족한테 망했고요. 그러면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지중해 동부를 장악했다. 여기는 얘네들,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얘네들이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얘네들이 지중해 무역을 자꾸만 독점을 하니까 아이씨 안 되겠다. 우리 밖으로 나가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로 개척? 그렇죠. 바로 신항로. 이 신항로 개척의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됐었던 거거든요. 그럼 얘들이 신항로 개척을 해서 결국 16세기 초반이 되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마젤란이 1522년 한 바퀴 돈단 말입니다. 지구를. 그래서 신항로 개척이 완성이 되었다. 얘들이 신항로 개척 완성됐었을 때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해버리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제 대서양 쪽으로 이동해버립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중심지를 이동하게 됐고 아무튼 자, 경제 중심지가 바뀌게 되는데 얘네들이 어느 날 뭐지? 왜 옛날만큼 수입이 안 생기지? 알고 봤더니 신항로가 개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있는 겁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나가볼까? 라고 하면서 얘들이 지중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오게 됩니다. 그럼 얘들이 세력을 넓혀 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에스파냐. 이 에스파냐가요. 카톨릭의 지킴이. 그러니까 교황의 입장에서는 이 에스파냐가 자, 일종의 자, 보디가 된 겁니다. 카톨릭의 수호자임을 자처했으니까. 그래서 그 교황과 에스파냐가 손을 잡고 이 오스만 제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계속 이들이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자, 얘들이 처음엔 이겨요. 처음엔 이기는데 1571년 요 무렵에 레판토 해전. 이 레판토 해전에서 기억나시나요? 절대군주. 와, 펠리페 2세. 그러니까 에스파냐의 절대군주, 서유럽의 최초의 절대 왕정이었었던 에스파냐. 그때 레판토 해전을 통해서 자, 이들의 세력을 여기서 저지시키는데 성공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1571년 레판토 해전, 그러니까 16세기 말부터는 경제적으로도 자, 이제 이쪽으로 못 갔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쇠퇴가 되고 그 틈바구니에서 정치적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 열강들이 자, 이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헝가리를 또 뺏겨요. 누구한테? 오스트리아한테. 영토가 뺏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되냐면 쇠퇴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자 얘가 무슨 해전에서 패졌죠? 레판토 해전에서 자 뭐 하게 된 거라고요? 패배하게 됩니다. 레판토 해전에 패배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레판토 해전 이전까지는 서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에서 교황과 에스파냐 연합함대를 사실은 얘가 이긴 겁니다. 깨뜨리고 영역을 넓혀 나갔는데 결국은 16세기 말 여기 있는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 세력들한테 깨진 거죠.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돼가 되냐면 쇠퇴가 돼요. 자, 쇠퇴가 됐고 그 과정에서 어디를 뺏기게 됐고요? 자, 헝가리를 자 뺏기게 됩니다. 헝가리를 전성기였었던 누구 때? 여기 있는 슐레이만 1세 때 차지했었잖아요. 근데 그 헝가리를 오스트리아에게 자 뺏깁니다. 영토를 뺏긴 거죠. 자, 그러면서 주변에 열강들의 자 간섭, 열강들의 침략을 자 계속 받게 됐고 이들의 내정 간섭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토의 자 이들에게 자 일부를 뺏기는 악순환이 이제 전개됩니다. 자,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계속 쇠퇴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요. 이 오스만 투르크가 19세기에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자 개혁 정치 무슨 개혁을 하냐면 은혜 개혁이라는 걸 해요. 자, 이 은혜 개혁이라는 걸 하는데 이를 탄지마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탄지마트라는 자 은혜 개혁을 주도하는데 이 은혜 개혁은 근대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1839년에서 1876년 자 요 무렵까지 자 전개되었었던 오스만 제국의 자 근대화 운동이었다더라. 이러시면 되는데 이 근대화 운동 과정에서 막바지에 1876년 미드하트 파샤 이 미드하트 파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자 미드하트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하트 헌법까지 제정을 했고 무슨 군주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면서 근대 국가의 정치 형태를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개혁이 결국은 뭐 하느냐? 실패한 개혁이 된다랍니다. 그럼 왜 실패한 개혁이 되냐면 중단이 될 거거든요. 중단이 될 건데 자 여기에 모든 국가들의 근대화 운동의 실패의 원인은 이게 다 들어가요. 누구들의 반발이 있냐면 보수파들의 자 반발.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보수파들의 반발. 자 두 번째 간다라면 자 여기 있는 주변 열강들의 간섭.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요겁니다.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가 러투 전쟁이라는 걸 했는데 그 러투 전쟁에서 자 패배를 하면서 1877년도에 이제 패배를 하는데 여기 있는 헌법의 자 효력이 뭐 될 거냐면 정지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 개혁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러투 전쟁의 패배,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가 그 6번 정도 싸우는데요. 자, 그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의 전쟁, 러투 전쟁 그 중에 자 5차 러투 전쟁을 우리는 따로 크림 전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요거는 6차입니다. 6차. 아무튼요. 러투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헌법의 효력이 정지될 건데 누가 등장했냐면요. 5번째 술탄. 자, 술탄이 정치적 지배자죠. 자, 이름은 압둘 하미드. 자, 술탄 압둘 하미드 2세입니다. 그러면 술탄 압둘 하미드 2세 얘가 전제 정치를 자, 강화시켜요. 자, 전제 정치를 자,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자, 뭐 하게 됐었던 거냐면 이 앞에 있는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근대화 이런 거 필요 없어. 근대화 운동 이딴 거 필요 없고 예전에 술탄의 어떤 그 강력한 정치적 힘, 군사력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우리 체제를 다시 재정비해야 돼라고 하면서 전제 정치를 오히려 강화시켰어요. 그랬더니 청년 장교들과 청년 자 지식인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이고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열강들에 계속 간섭받고 영토가 쇠퇴되고 국력이 쇠퇴되고 이런 과정에서 예전으로 역행한다고요? 그들한테 패배한 요인이 뭔데요? 그들은 근대화에 성공했고 우리는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으로 되돌아간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자 여기는 전제 정치를 비판합니다. 전제 정치를 비판하면서 청년 지식인들과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뭘 만들게 되냐면 청년 투르크당을 결성을 해서 청년 투르크당 운동이라는 걸 전개할 겁니다. 다시 이렇게 연결할게요. 청년 자 투르크당을 만들어서 청년 투르크당 운동. 쿠데타를 통해서요. 자 청년 자 지식인들과 장교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전제 정치를 자, 무너뜨리기 위해서 헌법의 효력을 다시 부활합니다. 헌법의 효력을 다시금 자, 부활을 했고 나름대로 무슨 운동을 자, 추진한다? 근대화 운동을 자, 계속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 투르크당 운동에 한계점이 있어요. 무슨 한계점이냐면 오스만 제국은요. 오스만 투르크, 즉 투르크족이죠. 투르크족 말고 오스만 제국 안에는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도 장악했으니까 이집트인도 있을 거고 이란 지역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란인도 일부 있을 거고 터키 아랍인들도 있을 거고 자 유럽도 장악했으니까 유럽인들도 일부 섞여 있고 다양한 민족이 있거든요.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예요? 투르크당이라고 명칭을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르크인들 중심으로만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단적 투르크주의, 자 이런 걸 표방하게 됐고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아랍인들, 그 아랍인들을 이렇게 포용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청년 투르크당 운동은 자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 번째, 그런 찰나에 자 무슨 전쟁을 할 거냐면 발칸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기서 영토를 뺏기죠. 자, 발칸 전쟁에서 패배했다. 여기 언제의 모습입니까? 1912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발칸 전쟁에서 영토를 뺏겼을 때 당시 발칸 동맹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이런 애들과 이제 함께 붙었다가 졌지 않습니까? 영토 뺏겼네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야, 안 되겠다. 잃어버린 땅 되찾자. 몇 차 대전에? 1차 세계대전에. 그래서 1차 대전에 자 참전을 했었는데 결국은 무슨 국이 됩니까? 패전국이 아닙니까? 자, 패전국? 그럼 얘가 패전국이었었고 패전국이 됐었던 이 청년 투르크 자, 오스만 제국은 당시에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었던 이 청년 투르크당은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에 1922년도에 얘는 해체가 됩니다. 그럼 얘는 자, 1922년도에 해체가 될 거고 오스만 제국은 그럼 누가 점령을 하고 있냐면 연합국. 그러니까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었던 그들이 연합국들이 여기를 공동으로 자, 관리합니다. 연합국들의 공동 관리. 그럼 이 연합국들의 공동 관리를 받고 있었을 때 무스타마 케말 파샤라고도 하는데요. 자, 무스타마 케말이 앙카라에다가 터키 국민회 뭐 이런 어떤 그 정치 단체를 조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무스타 케말이 결국은 연합국들과 어떤 그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얘가 뭐 하게 되냐면 술탄점 칼리프 제도를 폐지하고 자, 이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이 정치를 장악하는 술탄점 칼리프 제도를 폐지하고 결국은 무슨 공화국을 자 수립하게 되냐면 터키 공화국을 자 이렇게 수립하게 된 겁니다. 이 터키 공화국이 1923년 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뭐 나름대로 근대화의 또 어떤 개혁이 이루어질 겁니다. 뭐 터키 문자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일단 잡혔는데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왕조의 흐름만 자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무함마드 시대가 있었어요. 맞죠? 무함마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칼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우마이야 왕조.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마이야 왕조가 자, 무너지면서 아바스 왕조가 만들어졌고 여기 있는 우마이야 왕조도 들어섰죠. 근데 이 아바스 왕조 자리에 셀주크 투르크가 와서 지배했죠. 셀투가 무너지고 이 자리에 무슨 제국이 있었고요? 몽골 제국. 자, 일칸국이 있었죠. 그런데 몽고 제국이 많아지면서 자 다시금 이번에는 무슨 제국이 만들어져요? 티무르 제국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티무르 제국이 자 발전되고 있었을 때 셀투로부터 독립돼 있었던 자 누가 여기 있는 오스만 투르크 오투가 결국은 티무르의 어떤 세력이 약해지는 틈을 이용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됐고 얘가 이슬람의 실질적 지배자가 돼버린 거죠. 오스만 제국이 된 겁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쭉 번영을 누리다가 자 레판토 해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끊임없는 쇠퇴만 한다. 안 되겠다. 자, 우리 무슨 운동을 하자? 근대화 운동을 하자. 그게 바로 자 무슨 마트? 탄지마트. 은혜개혁입니다. 근데 그 은혜개혁은 결국은 실패한 운동이 됐고 이게 실패하면서 술탄 압둘 하미드 2세에 의한 전제정치라는 게 부활되면서 헌법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랬더니
청년 지식인들은 그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전제 정치를 비판하면서 청년 투르크당 운동 근대화로 갑시다. 근데 그 청년 투르크당 운동의 명칭 자체에서 이미 한계점이 노출되어 있다. 극단적 투르크주의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제국 안에 있는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지 못하게 됐고 1차 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연합국들의 공동 관리를 받다가 자 여기는 무스타마 케말. 자, 이 무스타마 케말에 의해서 결국 술탄청 칼리프 제도가 폐지되면서 터키 자 공화국으로 자 이렇게 쭉 발전이 됐었던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교재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교재를 봐야 되는데 교재는요. 이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봐줄게요. 교재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뒤쪽에 보시면 어디냐면 자 99페이지하고 100페이지, 101페이지 여기가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오스만 제국의 점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오스만 제국의 내정 간섭을 받았었던 주변 국가들 자 그런 아이들이 오스만 제국의 쇠퇴되는 틈을 이용해서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 이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 이런 내용인데 여기도 이런 시험 문제에 자 출제가 돼요. 물론 단독으로 나오진 않지만 선택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이슬람의 어떤 그 왕조들을 설명할 때 선택지에서 함정으로 얘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교재와 함께 제가 자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